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임직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물의를 일으킨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불매운동의 영향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화장품 회사 DHC의 요시다 회장이 제일 한국인들은 일본을 떠나라는 입장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DHC가 운영하는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한 극우 패널이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우리 역사를 왜곡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오늘 북한이 청와대를 향해 막말과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며 미사일 발사에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복인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는 등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삼계탕 등 보양식집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서울 도심에서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충북 옥천과 경남 거창에서 60대 3명이 다슬기를 잡다 숨졌는데 얕아 보이는 하천이었지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한반도가 제9호 태풍 렛기마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와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북한은 어제 쏜 발사체에 대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했는데요. 북한은 이례적으로 새 무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보인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6장을 공개했습니다. 통상 무기 명칭을 공개해왔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새 무기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감을 나타낸 이번 미사일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는 다른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와 닮았다는 평가입니다. 에이테킴스는 한 번에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10급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사되는 각도도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이 개발한 신형 지대지 유도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신형 3종 무기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3종 무기가 모두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발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우리의 선제 타격이 어려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내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협상 재개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중락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막말 수준의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른바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깜짝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친서는 매우 친절하고 상당히 길었으며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했다며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종료될 때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쯤 실무회담이 열리고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비롯한 기술적 수요 때문에 끝내놓고 그 다음에 북미 신회담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 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의 비난 성명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난 수위는 도 넘은 막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지 정치부 송주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이번 비난 성명은 북한 외무성 담화 형식으로 발표가 된 거죠? 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개인 명의 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첫 문장부터 남조선 당국자를 바보로 지칭하는 센 담화였는데요. 비난 원인으로 꼽은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 변경 결정을 저급한 표현을 써가며 깔아뭉갰습니다. 저급한 표현? 네. 이유는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을 바꾼다고 적대 행위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웃기는 것이라고 비하까지 했는데 지난달 31일 북한을 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던 발언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한 청와대는 겁먹은 개라고까지 깎아내렸습니다. 네. 참, 웃기는 것, 겁먹은 개. 참, 거의 뭐 막말 수준인데, 이 북한이 또 신형 무기 사정거리를 우리 군에서 못 맞췄다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목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분석이 오락가락했다며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는데요. 예. 실제로 지난달 25일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발사했을 때 군 당국이 사정거리를 처음 발표했을 때와 달리 정정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신형 무기 시험을 하면 상대국에서 무기 재원이나 사정거리 분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하지만 북한의 이런 태도는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사정거리 하나 못 맞췄다고 거의 조롱 수준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원색적 비난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원색적인 비난은 많았습니다. 예. 당시에는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는데요. 이때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해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에서는 제재를 풀어주자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왜 이것밖에 못 주느냐고 화를 내며 돌을 던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작년 9.19 합의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고, 네. 백두산도 갔었고, 6월 30일 날에는 남북미 또 판문점에서도 모이고 그랬었는데. 근데 북한이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 참 궁금해요.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인데요. 한반도 냉전 구조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일종의 위장 전술이란 얘기도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들의 무기체계 성능 테스트를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는 거고요. 동시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추후 북미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 탓도 거론되는데요. 물론 1대1로 맞받아쳐서 진흙탕 싸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남한 때리기에 열중하는 거는 뭐 북미 협상을 압박하고 남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로든지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나라의 말을 누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뉴스 추적 송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벨기에를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일본 기업들이겠죠.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우회로 수출하는 방법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 매체 니케이 리뷰는 삼성이 최근 벨기에에서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를 6개월치 이상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표면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데 필수적인 소재로 일본의 수출 규제 3가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일본 기업이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삼성에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수출 허가를 다시 내준 품목이어서 일본 정부가 삼성이 재고 물량을 확보한 것을 알고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수출 규제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에 대해서도 우회 수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모리타 화학 모리타 야스오 사장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합작 기업을 통해 에칭가스를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납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를 수출을 제한을 받아서 못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삼성전자라는 최대 고객을 잃을 것을 우려한 일본 기업들이 제3국 우회 수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최근 임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등의 극우 유튜브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해서 논란이 된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인데요. 신용식 기자가 전합니다. 검정 외투를 입고 무거운 표정을 한 채 등장한 남성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지난 7일 조회시간에 직원 700여 명에게 대통령과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유튜브를 시청하게 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취재진 앞에 선 겁니다.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 한국콜마 측은 이미 앞선 9일에도 공식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SNS를 통해 일본 콜마와 합작회사로 출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불매운동 분위기는 더욱 커졌고 윤동한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도 최대 8.5%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결국 윤동한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콜마 측은 유튜브는 사전 협의 없이 윤 회장이 직접 준비했으며 한국콜마는 완전한 한국 기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네, 콜마와 DHC 모두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이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두 회사 회장들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우리 소비자들,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DHC는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친숙한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인터넷 방송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혐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30일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했던 발언을 직접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朝鮮人はですね、全部こう漢文やったんですよ。こういう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教科書を作ってそれを広めたんです。でさあその前にですね、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本を統一して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많이 들었을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 한국어를 만들었다,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배포한 겁니다. 네. 극우 세력의 협박으로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을 음란물에 빗댄 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あとか言って私が立ち上がって陣地を出してもええのかって話ですね。ダメですよね当然。 기가 찬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군요. 예.
이 DHC라는 화장품 회사인데 왜 화장품 회사가 이런 혐한 방송, 정치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네, DHC의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46만 명을 넘고 조회수도 50만의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이지만 대단하군요. 네, 맞습니다. 패널들은 유명한 극우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고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증오 발언이 프로그램 진행 내내 쏟아집니다. 네. 화장품 회사가 왜 이런 정치적인 방송을 만드는지 회사의 회장 요시다 요시아키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전쟁 범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일본 내 우익 중에서도 우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본 극우 기업들의 역사인식의 부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서경덕 교수 인터뷰 좀 들어봤고요. 근데 이 DHC라는 그 화장품 회사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DHC의 주력 상품은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네. 연 매출은 10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100억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벌써 DHC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자는 불매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이 초반부터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된 데 반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극우 기업으로 알려진 DHC가 조용히 국내 영업을 하면서 불매를 피해왔는데요. 이번 계기로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습니다. DHC 측은 이번 방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DHC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이 전격 사퇴를 했는데 예상 외 아주 빠른 대응이에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 성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피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국내 대다수 화장품 업체와 위탁 제조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상당수 화장품이 콜마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이 명단이 불매 운동에 타겟되면서 회장직 사퇴라는 극약 처방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불길을 좀 꺼보겠다 이런 배경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DHC나 한국콜마 이 막말 논란이 빚어진 회사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또 다 화장품 회사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여성 소비자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혐한 발언이나 극우적인 발언도 문제겠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의 사퇴에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단돈 $7에 몸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결정차가 됐고요. 그런 유튜브를 시청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DHC는 2002년 국내 진출 뒤에 유명 연예인들을 통한 광고로 고급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괜히 화장품 모델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군요. 네, 시대에 뒤떨어지는 역사의식,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한일 갈등 국면의 불매 운동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놀랐어요. 일제 화장품 DHC의 TV가 조센징이라는 비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 또 그런 화장품의 국내 연 매출이 100억이나 된다는 거 놀랐습니다. 네. 이기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삼복더위 중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마침 주말을 맞아서 가족들과 삼계탕 한 그릇하며 몸보신 하신 분들 많았는데요. 한편에서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삼계탕집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뜨겁다 못해 따가운 햇볕에 우산까지 동원됐습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말복더위를 피하기 위해 보양식 식당을 찾은 시민들의 줄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기다림 끝에 나온 삼계탕 한 그릇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의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말복이라서 손주들 데리고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그냥 대식구가. 애기들도 좋아라 하고. 보양식 대신 물가를 찾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분수대 광장을 찾은 아이들은 물장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물도 나오고 시원하니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좀 잘 놀죠. 뚝섬 한강공원은 재활용품으로 만든 뗏목이 등장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시원한 강바람도 맞는 일석이조의 피서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기분도 좋아요. 날씨 더운데 뗏목 타고 꼭 완주하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개식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개식용을 반대하고 무더위도 피하자는 의미에서 30통의 수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치솟았지만 시민들이 찜통 더위를 이겨낸 방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매년 강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사망사고가 벌어지는데 올해도 다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오늘 충북 옥천과 경남 거창에서 60대 3명이 숨졌는데요. 수심이 얕아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군을 지나는 금강상류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남성 쪽으로 헤엄쳐갑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며 다슬기를 줍다가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 곳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하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 가장자리는 물이 얕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마치 절벽을 만난 듯 바닥이 푹 꺼지면서 물이 깊어집니다. 경남 거창에서도 60대 부부가 하천에서 다슬기를 줍다가 숨졌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수심이 2m나 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사망하신 걸로 추정됩니다. 거기가 물놀이 하거나 관광객 들어오고 이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하천 바닥은 이끼가 잔뜩 껴 있어 미끄럽고 육안으로 물속 깊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슬기는 주로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야간에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슬기를 잡으실 때는 야간에 하시는 걸 피하시고 여럿이 모여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다슬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지난 3년간 30명이 넘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교회나 성당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택시기사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인을 쫓던 경찰이 택시기사들에게 용의자 인상착의를 휴대폰으로 알려준 건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택시에 탄 범인이 택시기사 신고로 잡힌 겁니다. 무엇보다도 평일 아침인데도 성당을 가자는 게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잠겨있는 헌금함을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남성은 헌금함에 있던 5,000원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가 주로 택시를 타고 범행을 벌인다는 사실을 파악해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용의자의 옷차림과 특이사항을 기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린 겁니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이를 유심히 확인했고 메시지를 본 다음 날 아침 한 손님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식료품을 종교시설에 팔러 다닌다고 얘기하는 손님을 태우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 종교시설에 내리는 손님이 있어서 어쩐 일이라고 아침 일찍 가시냐라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당 안에 침입하려던 20대 남성을 발견해 체포하고 30차례에 달하는 여죄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택시기사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글쎄요. 20대가 성당에 돈 훔치러 택시까지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했다는 게 참 이해는 안 됩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아직까지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계획 범죄를 자신하는 검찰에 맞서서 고유정 측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이 또 공개될지 여부도 관심이고요. 김한중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고유정. 고개 들어주세요. 왜 죽이셨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검찰 송치 이후 2달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고유정이 내일 열리는 자신의 첫 번째 재판에서 다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일단 검찰은 계획살인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동 수사 부실로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조작된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수사를 받을 때처럼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유정이 사임했던 변호사 5명 중 1명을 최근 재선임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관심입니다. 당초 고유정은 살해 사실과 시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유정의 재판은 높은 관심을 반영해 재판 당일인 내일 아침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요양원의 한 간호사가 겪은 갑질 소식입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요청했다가 권고사직을 요구받고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끝내 해고됐는데요. 이에 법원이 해고는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한 요양원에 입사한 간호사 A씨. 이듬해 2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 되레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대체 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해당 글을 본 B씨는 이 지역에 요양원이 한 곳밖에 없어 여기인 줄 다 안다.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결국 해고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신청을 한 A씨가 결국 해고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게 되자 B씨는 이에 맞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부당 해고가 맞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 질환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징계와 달리 해고의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일주일쯤 뒤 삭제했고 이 사건으로 B씨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지 않다고도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세 수급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대가로 하도급 대금 3억 원을 대신 내게 한 갑질 기업도 있습니다.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휴렛패커드의 한국 법인입니다. 이에 공정위가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휴렛패커드는 지난 2011년 말 KT가 발주한 한 프로젝트 용역을 따냈습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를 다시 11개 사업자들에게 위탁했는데 3개 업체와는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듬해 이들 3개 회사는 관련 업무를 모두 마쳤지만 한국 휴렛패커드 측은 총 6억 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던 한국 휴렛패커드는 또 다른 협력업체를 끌어들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사업 계약을 빌미로 자신이 내야 할 KT용역 관련 하도급 대금을 이 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결국 해당 회사는 아무 관계없는 회사에 10개월간 3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야 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이자 글로벌 기업 한국법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갑질 행위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납금 반환과 함께 2억여 원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한국 휴렛패커드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하도급을 빌미로 영세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로 제재를 받은 첫 번째 회사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말복인데 바람이 불어서 말복치고는 무덥진 않았어요. 네. 9호 태풍 레끼마 영향권에 놓여서 덜 무더웠다고 하죠. 그래도 제주와 전남 서해안 일대에는요. 강풍도 불고 또 비도 내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복 지나고 12월 되면 이제 처서입니다. 서서히 모기잎이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네. 가을 좀 제발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라산 등산로에 탐방 통제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주말 낮이지만 탐방 안내소는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한반도가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엔 오전부터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폭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제주 시내 13층 높이의 공사장에선 유리창이 떨어져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도 바람에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영서와 영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과 제주 전남 해안 등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대 순간 풍속 2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행합판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에선 강한 바람을 동반한 중형급의 제10호 태풍 크로사도 접근 중입니다. 크로사는 목요일쯤 일본 열도를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가며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9호 태풍 렉기마는 중국 대륙에 상륙해서 48명이 사망 실종되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인데요. 저장성 등을 덮치면서 하루 300mm가 넘는 비를 퍼부었습니다. 400여만 명의 이재민과 14,000여 채의 주택 붕괴,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어서 북상 중인 10호 태풍 크로사는 광복절인 15일 일본 내륙을 이렇게 관통하고 한반도에는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군요. 강세영 기자입니다. 온 마을이 황토색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이 밧줄에 매달려 거센 물살을 건너고 구조대는 무너진 집에 갇혀있던 시민을 구출합니다. 겨우 가방만 챙겨 나온 이재민들은 부랴부랴 피난을 떠납니다. 초강력 태풍 렉기마가 덮친 중국의 모습입니다. 렉기마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중국 저장성에 상륙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장성에서만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융자현에서는 산이 무너지면서 주택가를 덮쳐 2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저장성과 상하이 치칼시 등에서 41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옥 14,000여 채가 부서졌습니다. 농경지 10만 헥타르도 물에 잠기며 추수를 앞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렉기마는 지상에 상륙하고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을 따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렉기마는 내일 산둥만도를 관통해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변한 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티끌 모아서 태산되는 재테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000원 이하의 잔돈을 활용하는 금융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에 1,000원 이하의 잔돈은 자동으로 저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으로 해외 주식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무거워서, 보관하기 번거로워서 점점 동전이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잔돈이 좀 무겁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잔돈으로 이제 계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진 않고. 이렇게 방치되는 동전의 차관에 한 핀테크 업체가 잔돈 저축을 들고 나왔습니다. 카드로 4,100원짜리 커피를 결제하면 자신의 계좌에서 900원이 자동으로 저금됩니다. 3개월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이 넘어 평균 저축 금액이 15,000원에 달해 꽤 쏠쏠합니다. 한 카드사는 자투리 금액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한 주당 200만 원인 아마존 주식을 골랐다면 잔돈이 2만 원 모일 때마다 0.01주씩 사들이는 식입니다. 해외 주식은 0.01주까지 나누어 살 수 있다는 데서 차가 난 겁니다. 국내에서 이제 저가로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는 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이 소수점 단위로도 이제 매매가 좀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여유는 없지만 모바일에 익숙한 20, 30대를 중심으로 잔돈 금융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바깥에 나서기가 힘들 정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태풍 렉기마는 중국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만든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밤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최고 8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모레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해상에는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은 다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